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 6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 신재우 선생이 양반이 아닌 중인 계급으로 차별을 당하자 절망을 안고 방황을 하게 되지요. 길에서 만난 퉁소장이 구경감, 소리하는 봉선이 또삼이와 남원 광활루를 구경하고 운봉에서 송흥록 명창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봉선이에게 소리를 가르쳐 주십사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계속될지 우리 함께 합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고창 사는 신재유라고 합니다. 방에 들어서자 신재유는 정식으로 수인사부터 하였다. 송옥록도 신재유가 깍듯하게 예를 갖추자 한껏 정중하게 맞아주었다. 퉁소 하나로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국기봉입니다요. 이번에는 퉁소장이 노인이 수인사를 청했다. 신재유와 국노인이 송홍록과 수인사를 하는 사이 금선이는 방문 쪽에 비집고 서 있기만 하였는데 어느 사이에 봉선이가 송홍록 앞에 얌전하게 자리를 잡으며 큰 절을 올렸다. 유봉선이 선생님께 인사 올립니다요. 그러자 송홍록은 말없이 오랫동안 봉선이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봉선이는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얌전하게 앉아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였다. 그래, 그동안 어느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송옥록이 봉선이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아비한테서 춘향 수절과 몇 대목 하고 바탕소리와 육좌배기, 시조가락 대여섯 곡을 배웠구만요. 춘부장께서 소리 선생님이시냐? 송옥록이 다시 물었다. 아니옵니다요. 장성 솔재 및 비단골에서 당나무 껍질 벗기는 일을 하십니다요. 봉선이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원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남원에서 살았답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만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만신 어머니한테서 춘향 수절가를 익혔다고 했습니다. 신재효가 봉선이의 가계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송옥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한번 아무 것이나 소리를 뽑아보거라. 송옥록이 윗목에서 북을 끌어당기고 오른손에 북채를 쥐며 말했다. 봉선은 망설이지 않고 옥중가를 뽑았다. 쑥대벌이, 귀신 형용, 정막 옥방 찬자리여. 포고지고 포고지고 한양난군 포고지고. 봉선은 온 힘을 다해 방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상청을 뽑았다. 송옥록은 봉선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었다.
좌중은 송옥록의 입에서 무슨 평언이 나올지 궁금해하면서 숨을 죽였다. 체주는 타고난 것 같은데 아직은 소리가 다듬어지지가 않았다. 우선 바탕 소리부터 다시 배워야겠구나. 상청만 가지고는 소리가 되지 않는 법이니라. 소리꾼이 되자면은 우선 득음을 해야 하는데 득음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공력을 들여야만 한다. 소리꾼이 되자면 오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육류를 변화하여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사설이나 너름새는 그 다음에 익힐 일이다. 송옥록은 봉선에게 간단하게 평언을 해주었다. 그럼 공력을 들이면 소리꾼이 되겠는지요? 신재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타고난 재질이 있으니 선생을 잘 만나 공력을 들이면 좋은 소리꾼이 될 겁니다. 송옥록은 그윽한 눈빛으로 봉선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금선이라 하옵니다. 제 소리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초산 기생청에서 가무 음곡을 익혔는데 홍보가 중에서 놀부 제비 후리는 대목을 잘한다고들 합니다요. 어느 사이엔가 금선이가 봉선이를 밀치고 앉으며 송흥록한테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송흥록이 북채를 잡기도 전에 덜렁제 던음으로 제비 후리는 대목을 뽑아댔다. 이름이 금선이라고 했던가? 금선이의 소리를 다 듣고 나서 송흥록이 물었다. 그렇구만요. 초산 기생청 소리 선생한테서 흥보가라 잡가를 배웠구만요. 그 덜렁제 던음은 누구한테 배웠는고? 역시 기생청 소리 선생님한테서요. 그것은 권삼득 선생님이 창곡하신 것인데 권 선생님의 특장일세. 송흥록은 금선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금선이는 좀 더 자상한 평언을 듣고 싶어 했으나 송흥록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디 노인정에 둥소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지요? 한참이나 있다가 송흥록이 국노인을 보며 간청하듯 말했다. 아이고, 이 늙은이의 퉁소소리를 들으시면 귀만 더럽히게 될 겁니다요. 원 교명의 말씀을 하면 이 늙은이가 퉁소를 한 가락 불 테니 그 대신 소청을 하나 들어주시겠소이까? 무슨 소청이신데요? 그것은 퉁소를 불고 나서 말씀드리지요. 그러면서 퉁소장이 국노인은 퉁소를 꺼내들어 천천히 취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잠시 호흡을 조정한 후에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노인의 퉁소에서 잔잔하면서도 애절한 청아한 소리가 흘러나오자 등을 돌리고 앉아있기만 하던 병색 짙은 남자가 화들짝 얼굴에 생기를 떠올리며 좌중을 향해 돌아 앉았다. 퉁소장이 국노인의 퉁소 소리는 한동안 느린 가락으로 방안을 흥건히 적셔 놓더니
점점 음이 높아지다가 종당에는 오장육부를 쥐어 뜯는 것처럼 격렬하면서도 애원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퉁소 소리는 방의 문풍지 사이를 빠져나가 초겨울 찬바람이 스산하게 스치는 화수천을 지나 황산의 산자락까지 울려 퍼졌다. 송흥록과 병색 짙은 남자는 국노인의 퉁소 소리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듯 하였다. 그 두 사람은 퉁소 소리가 멎은 다음에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은 얼굴로 우두커니 퉁소장이 국노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함자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는지요? 한참 후에 병색 짙은 남자가 국노인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물었다. 뭐 함자랄 것이 있겠습니까요? 그냥 국기봉이라고 부릅지요. 예, 참으로 오랜만에 심조에서 울려 나오는 좋은 가락을 들었습니다요. 그러면서 병색 짙은 남자는 다시 한바탕 밭은 기침을 쏟았다. 이 사람은 여산에 사는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기침을 쏟고 나서 병색 짙은 남자가 국노인한테 인사를 청했다. 아니, 여산에 사시는 김성욱 선생이라면 저 진양조와 중구제의 법제를 창달하신 명창이 아니신지요? 그러면서 국노인은 김성욱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성욱은 자신보다 나이가 곱이 더 많은 국노인의 그 같은 태도에 당황해하며 몸둘 바를 몰라라 하였다. 왜 이러십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편자하시지요. 김성욱은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애써 구부려 앉으며 국노인이 편히 앉기를 권했다. 그제야 국노인은 무릎을 펴고 앉으며 김성욱을 향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의를 표했다. 이분은 저의 매부가 되십니다요. 송흥록이 국노인과 신재효에게 말했고 그제야 신재효와 국노인은 고개를 거듭 끄덕였다. 그러나 신재효는 김성욱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멀뚱한 표정이 되었다. 다만 국노인이 그렇게 깍듯하게 예를 갖추는 것으로 보아 송흥록의 버금가는 소리꾼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김성욱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란 것은 국노인뿐만 아니었다. 금선이 역시 화들짝 놀라며 김성욱 앞으로 다가앉으며 한때 저의 소리 선생님한테서 고명을 익히 들었사옵니다. 하고 머리를 깊숙이 조아렸다. 소리 선생님이 뉘신데 그제야 김성욱이 처음으로 금선에게 관심을 보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씨는 옷이 없고 함자는 성자, 근자였사옵니다. 수년 전에 자꾸 하셨지요. 금선의 말에 김성욱은 얼핏 생각을 떠올려 보려고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고 나서 국노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국노인이 아는 김성옥은 원래 강경에서 태어났으나 그 무렵에는 여산으로 옮겨와 살고 있는 명창으로 진양조를 창시한 사람이었다. 김성옥 이전까지만 해도 판소리 장단은 중모리와 중중모리, 자진모리가락만 있었는데 그가 느린 중모리에 한 가락을 더 얹어 진양조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김성옥이 창시한 진양조 가락을 송응록이 연마하여 유명한 진양조의 단장곡으로 완성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우조의 동편제와 계면조의 서편제가 있었다. 우조는 창의 음성이 정중하면서도 씩씩한 느낌을 주어 웅건청담한 호령조가 많고 발성이 진중하면서도 구절의 끝마침은 마치 쇠망치로 내려치듯이 강하게 하는 법제였다. 이에 반해 계면조는 소리가 맑고 높고 아름다우며 애원처절하여 감상적이다. 흔히들 동편제인 우조를 두고 담담한 채소의 맛이라면 서편조의 계면조는 질탕한 육미에 비교되고 우조가 천봉에 달이 뜨는 격이라면 계면조는 산천에 꽃이 만발한 격이라고들 하였다. 따라서 섬진강의 동쪽인 운봉, 구례, 순창, 흥덕은 동편제에 해당하고 서쪽인 광주, 나주, 보성, 장흥은 서편제에 해당했다. 그리고 송응록의 법제는 동편, 박유전의 법제는 서편이라 각각 구분하였다. 동편도 아니고 서편도 아닌 그 중간 법제를 중고제라 하는데 이것을 김성옥과 엄계달이 만들어냈고 경기나 충청도에서 유행하였다. 김성옥의 중고제는 동편에 가까운 듯 하였다. 그의 처남인 송응록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 무렵 김성옥은 학슬풍이라는 무릎이 아픈 병으로 거의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있던 터에 운봉에 학슬풍을 잘 고치는 의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처남인 송응록의 집을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잠시 전에 저에게 정이 있다고 하셨지요. 송응록이 국노인을 향해 물었다. 예, 실은. 국노인이 봉선이 쪽을 얼핏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때 신재유가 나서더니 실은 선다님께서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십사 해서 하고 국노인을 제치고 봉선에 대해 부탁의 말을 하였다. 저 아이를 맡아달라니 무슨 말씀이시온지.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득음을 할 때까지 선다님께서 소리를 가르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 아이의 쑥비며 사례는 매상마다 넉넉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재효는 다시 간청하였다. 그러자 송응록은 난감한 얼굴로 봉선이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이 노구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국노인이 간절한 얼굴로 김성옥을 보며 다시 부탁하였다. 송응록은 이내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청을 들어주고 싶지만
정처가 없이 떠도름하는 몸이고 또 아직은 후진을 가르칠 만한 처지가 못 되는지라. 미안하오만 다른 소리 선생을. 송흥록은 여전히 떨떠름한 기색으로 신재유의 청을 점잖게 거절하였다. 저 소녀는 아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없구만요. 그러고 쥐는 기생청에 들어가야 하는구만요. 잠시 후에 봉선이가 한참을 미적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봉선이는 아버지와 헤어져 멀리 운봉까지 와서 소리를 배우고 싶지가 않았다. 봉선이는 집에서 가까운 장성이나 고창에 있는 기생청에 들어간 후에 기생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던 것이다. 그 일은 걱정 말거라. 내가 봉선이의 아버지를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겠다. 신재효는 봉선의 효심을 헤아리며 말했다. 정이 그러시다면 올 세안이나 지내고 내년 봄부터나. 송흥록은 연민의 눈빛으로 봉선이를 다독거려 보면서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고 말았다. 그는 봉선이를 기생청에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했는지도 모를랐다. 아무리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해도 기생청에 들어가게 되면 무사내들의 놀이객감이 되기 마련이고, 그리 되면 결국은 피나는 독공을 통한 득음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신재효는 봉선이를 문화에 거두어 두겠다고 승낙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흥록을 운봉에 있는 기생집으로 초대하여 거판직의 술판을 벌였다. 이날 밤 송흥록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다. 다음 날 신재유 일행은 송흥록과 헤어져 발길을 돌렸다. 신재유는 송흥록과 헤어지면서 새하늘 넘기고 날씨가 풀리면 봉선이를 데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고 다짐하고 송흥록에게도 언제라도 고창에 한번 들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송흥록은 미구의 고창 선운사에 가보고 싶다면서 그때 고창에 들르겠다는 말을 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다. 일행은 남원을 떠나 순창으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순창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출발하였다. 노구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소이다. 순창을 떠날 때 국노인은 신재효와 작별하고자 하였다. 아니 됩니다. 함께 고창으로 갑시다. 신재효는 국노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이고, 봉선이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을 준비를 해야겠소이다. 아무래도 내년 봄에 봉선이가 송흥록 선생 문화에 들어가는 것을 못 보고 죽을 것만 같소이다. 노구의 몸은 노구가 알지요. 그러면서 국노인은 한사코 담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고창에 당도하는 대로 이름난 의원을 불러서 노인장의 병을 고쳐줄 터이니 걱정 마시오. 자,
딴 생각 마시고 어서 가십시다. 신재효는 국노인의 팔소매를 놓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국노인은 신재효를 따라 나섰다. 그렇지만 국노인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을 날까지 편하게 쉬고 싶을 뿐이었다. 남사당패를 따라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부초처럼 뜬구름처럼 물결치고 바람 부는 대로 떠도름하였지만 죽음의 길로 가는 동안만큼이라도 그가 태어났던 고향 땅에서 조용히 쉬고 싶었던 것이다. 느린 가락으로 애원처절하게 퉁소소리를 내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죽음을 맞고 싶었다. 국노인은 나이가 많아지고 몸에 병이 무거워지면서부터 고향이 아닌 낯선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일생을 떠도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객사일지도 몰랐다. 국노인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에 돌아가서 숨을 거두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고향의 장조카가 조상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국노인의 죽음을 의탁할 수가 있었다. 또삼이는 봉선이를 집에다까지 데려다 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금선이도 또삼이를 따라가도록 하고 순창을 떠나 반나절쯤 지나 도룡이라는 마을의 삼거리 주막에 이르렀을 때 신재효가 말했다. 봉선이를 장성 비단골 집에까지 데려다 주자면 그곳에서 헤어져야만 했다. 서방님은 서원으로 안 가시고 또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시라오? 또삼이가 뜨악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원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 나는 노익장하고 임실로 전주로 부안으로 한 바퀴 휙 돌아서 천천히 집으로 갈 테니 또삼이 너는 봉선이와 금선이를 데려다 주고 먼저 집으로 가도록 하거라. 신재효는 그렇게 말하고 국노인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고 회문 쪽으로 꼬불꼬불 뻗어있는 산자락길을 따라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선이가 쪼르르 달려와서 한사코 신재효를 따라가겠다고 졸라댔다. 금선이 너는 메인 몸이 아니더냐. 그러니 이번에는 얘서 그만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얘서 헤어지지 않으면 언제 초산에 다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느냐. 아니옵니다요. 나리께서는 전주에 가서 권삼득 선생님과 모흥갑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다 알고 있구만요. 지도 권삼득 선생님의 놀부 제비 후리는 대목이며 모흥갑 선생님의 덜미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요. 그러면서 금선이는 신재효와 헤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신재효는 권삼득이나 모흥갑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면서 억지로 금선이를 돌려 세웠다. 언제고 고창에 오거든 나를 찾아오거라. 고창에 와서 관약방을 찾으면 된다. 신재효는 금선이한테 좋은 말로 타일러 헤어진 후 국노인과 함께 발길을 서둘렀다.
순창을 조금 지나 도룡 삼거리에서 또삼이 등과 헤어진 신재효와 국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야트막한 산자락길을 따라 걸었다. 국노인은 신재효의 간청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가다시피 길을 나서기는 하였으나 이미 그의 마음은 담양 추월산 및 고향 마을에 가 있었다. 신재효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언제까지 방황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아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게 될지 몰랐다. 그는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 옛날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서책과 씨름을 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서원에서 신분을 속인 것이 탄로난 것하며 비단골에서 봉선이를 만난 일, 초산기생 금선이와 퉁소장이 국노이를 만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인연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인연의 다리를 놓아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송홍록과 김성옥을 만날 수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신재효는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희미하게나마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신재효의 머릿속에 송흥록과 김성옥의 모습이 가물가물 살아났다. 수군가에서 토끼 배가르는 대목을 애원성으로 슬프게 불렀던 송옥록의 목소리며 비곡을 뽑을 때 처절하리 많지 비원에 차 있는 듯한 얼굴과 눈빛 하나까지도 눈앞에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다리를 못 쓰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괴로워하던 김성옥의 모습도 떠올랐다. 신재효는 그들 소리꾼들을 잠시 만났을 뿐인데도 오랫동안 가까이 얼굴 마주하고 살아온 사이처럼 느껴졌다. 도룡에서 헤어진 봉선이와 금선이의 얼굴도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들이 살아온 과거와 장차 살아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듯 하였다. 봉선이는 명창이 될 것이고 금선이는 명창을 꿈꾸는 기생으로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재효는 또 생긴 것은 곱상해도 가무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선이에 대해서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신재효는 산모통일을 돌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봉선이와 금선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비탈길 위쪽 상수리 나무 숲속에서 박새가 주주 치치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러자 한동안 말없이 신재유 뒤따라오던 국노인이 허리춤에서 퉁소를 꺼내더니 영락없는 박새 울음소리를 냈다. 국노인은 박새 소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새 울음소리를 냈다. 아주 영락없는 새 소리를 내시는구만요. 신재효는 국노인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그때까지도 국노인은 하고 부엉이 우는 소리에서부터 소쩍다 소쩍다는 두견새 소리며 삐죽
삐주죽, 빌빌 비르르 하고 우는 종달 세우는 소리 등 여러 가지 새 울음소리를 퉁소로 흉내를 냈다. 새는 왜 운답니까요? 신재효가 다시 물었다. 그제야 국노인은 입에서 퉁소를 떼고 한참 동안 상수리나무 숲 쪽을 바라보더니 새도 노래를 하는 게지요. 순놈이 암놈을 부르는 사랑의 노래랍니다. 새가 올 때는 위험하다는 신호인 게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새가 소리를 내는 것을 뭐다 운다고 하지요. 새가 노래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미있답니다. 두견이 노래하는 거는 쪽박 바꾸죠, 쪽박 바꾸죠 라고 들리고 소쩍새 수컷은 소쩍다, 소쩍다로 들리지요. 동고비는 쭈이, 쭈이 하고 쇠박새는 찌찌비, 찌찌비, 삐삐 하고 노래한답니다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국노인은 다시 퉁소로 여러 가지 새 소리를 계속 흉내를 내면서 걸었다. 나이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새가 부러웠구먼요. 내가 새로 변할 수만 있다면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홀홀 날아댕길 수 있다고만 생각했구먼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답니다요. 국노인은 피가 맺어진 표정을 하고 말을 계속했다. 사실 알고 보면 몇 가지 철새들을 제외하고는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래오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논이나 밭, 잡목수, 개울가 같은 데에 터를 잡고 한 곳에 붙어 살더만요. 어떤 새는 평생을 한 나무에서만 산답니다요. 새들도 고향을 알고 있는 게지요. 한 곳에 터를 잡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지요. 헌디 내가 그것을 안 거는 이미 늙고 병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서야 원. 그러니 나는 하찮은 새만도 못한 게지요. 새 대가리만도 못한 거지요. 국노인은 탄식하듯 말하고 나서 다시 퉁소를 입에 대더니 애원처절한 가락을 뽑았다. 신재유의 생각에 국노인은 그동안 세상을 떠도름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듯 싶었다. 신재유는 그런 국노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 풍진 세상, 속된 인연의 끈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처럼 마음껏 유랑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되고 재미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싶었다. 신재유는 서원을 나와서 며칠 동안 발길 닿는 대로 방랑 아닌 방랑을 하고 보니 이런 세상살이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재미를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평생을 이렇듯 뜬구름처럼 여기저기 산청 경계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가족이며 친지들, 그리고 특히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에
안타까울 뿐이었다. 임실에 당도하여 하루를 보낸 신재효는 집에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전주 쪽으로 발길을 재촉하였다. 권삼득이라는 소리꾼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삼득은 강경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였다. 권삼득이라는 분은 양반의 신분으로 어찌하여 소리꾼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권삼득을 만나지 못하고 삼례를 향해 발길을 재촉하면서 신재효가 국노인에게 뚜벅 물었다. 신재효가 애써 권삼득을 만나고 싶어한 것은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거야. 소리가 좋아서 그러했겠지요. 국노인의 대답은 신통치 않았다. 아무리 소리가 좋다고 한들 명문의 향반 가문 출신으로 그럴 수가. 그분이 그러하신 것도 다 하늘의 뜻이겠지요. 오라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할 밖에 소리 공부 그만두지 않으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일 수밖에 없다면서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분 아버지 되는 어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아들의 소리를 듣고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여 살려준 것도 다 하늘의 뜻일 밖에요. 신재효는 한숨을 섞어 푸념처럼 말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서원에서 쫓겨나 퉁소장이 노인과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될까 생각하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신재효가 또 3일을 먼저 집에 돌려보내고 그 자신은 한동안 더 떠돌아다니다가 돌아가기로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그 같은 실망을 직접 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신재효는 삼례를 거쳐 강경까지 올라갈까 하였으나 발길을 돌려 금산사를 구경하고 부안으로 향했다. 부안에 가서 이매창의 무덤을 찾아보고 싶었다. 국노인도 이매창의 무덤을 찾아보겠다고 하자 뛸 듯이 좋아하였다. 젊었을 적에 부안에 가서 매창이 뜸을 찾아갔었구만요. 그 배고리가 부안에 들렀다 하면은 문좀 매창이 뜸에 찾아가서 매창이 무덤 앞에서 한바탕 급한지게 놀게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서 국노인은 그가 부안에 갔을 때 들었다는 매창이에 대한 이야기를 입심 좋게 늘어놓았다. 이 매창은 개생이라는 기생으로 개성의 황진이와 쌍벽을 이룬 여류 시인이었다. 그녀는 아전 이양종의 서녀로 태어나 한때는 연평부원군 이귀의 정인이기도 하였으며 홍길동전을 쓴 허균과는 한 무덤에 같이 묻히기로 언약한 사이이기도 했다. 3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주옥 같은 시들은 많은 시인 묵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신재효는 매창이 뜸에 묻힌 이 매창의 무덤 앞에서 그녀의 시를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았다. 이화우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더라. 신재유는 매창의 명편들이 화원악보 500여 수나 전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부안에 머무르면서 내소사 계암사를 구경하기도 하고 변산의 채석강과 적벽강에도 가보았다. 선운사를 거쳐 고창에 돌아오니 어느덧 겨울이 되었다. 뜬구름이 되어 흘러나니 두어 달 동안 방랑을 끝내고 잠시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세상이 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 2달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았다. 특히 그가 방랑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느낀 바가 컸다. 기생들이며 천한 소리꾼들의 삶이야말로 부귀공명에 눈이 어두워 있는 양반 선비들의 부질없는 허명보다 훨씬 값지고 뜻이 있음도 깨닫게 되었다. 겨울 동안 그는 집에만 북박여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서원을 찾아가서 하던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였으나 그럴 생각은 없었다. 그 무렵 국노인은 해소병이 도져 바깥 출입을 못하고 신재유의 사랑방에 줄곧 누워 지냈다. 신재유는 고창에 머무르면서 서당의 동문들 중에서 동갑 시우들과 한산회회라는 시회를 만들어 그들과 어울려 수창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봄이 되자 다시 여행을 떠났다. 때로는 심산유곡을 찾기도 하고 멀리 남쪽 바닷가를 가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은 절경이나 풍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주 만나게 된 천한 광대들과 가무음곡으로 평생을 매달려 사는 기생들이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소리꾼들을 만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신재유가 다시 전주에 찾아가서 권삼득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나이 27이었고 권삼득의 나이 68이었으니 권삼득이 세상을 뜨기 2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권삼득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전주와 완주, 익산 사이를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권삼득의 목소리는 아직도 찌렁찌렁 울렸다. 전주 기생청에서 권삼득의 소리 한바탕을 들은 신재유는 그날 밤에 권삼득의 숙소로 찾아갔다. 젊은이는 이 밤중에 늙은이의 소리를 듣고 싶어 찾아왔는가? 권삼득이 신재유에게 던진 첫마디였다. 아니옵니다. 선생님 소리는 이미 낮에 들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배우러 온 게로구만. 그것도 아니옵니다. 저는 목을 타고 태어나지를 못하여 군목질 한 번도 못하는 음농이옵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연유가 뭔가? 네, 소리 듣는 법을 알고자 하여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듣는 법이라 했는가? 그러하옵니다. 귀명창이 되고 싶은 게로구만. 그러면서
권삼득은 빙긋이 웃으면서 신재요를 찬찬히 되작거려가며 살펴보았다. 신재요가 만나본 권삼득은 여느 소리꾼들과는 다른 데가 있었다. 나이가 많아 원숙한 경지에 이른 탓도 있으려니와 우선 소리꾼답지 않게 풍망이 당당하였으며 그 자신 지극히 소리를 사랑하는 연유로 하여 소리의 귀기마저 엿보였다. 젊은이가 소리광대들을 어찌 생각하는가? 권삼득이 물었다. 어찌 생각하다니요? 본시 광대 제인은 천한 것들이 아닌가? 양반 출신인 선생님이 굳이 소리꾼이 되신 것은 필시 거기 오묘한 도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또 소생이 그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댕기면서 이름 없는 소리광대들을 여럿 만나보았사온데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천대받고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소리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분에 있어 천대를 받는 것보다 그 소리 안에 필시 오묘한 즐거움이 있는 연유라고 생각하옵니다. 권삼득은 한동안 신재의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젊은이는 누구누구의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하고 물었다. 네, 작년에 남원에서 송홍록과 모흥갑의 소리를 들었고 오늘 처음으로 선생님의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그래, 송홍록 모흥갑의 소리는 어떻든가? 송홍록은 옥중가를 출중하게 잘하는 것 같았는데 비곡에 뛰어났고 모흥갑은 적벽가를 잘하였는데 덜미소리가 특징인 듯 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자네는 반귀명창은 되었구만 그려. 그러면서 권삼득은 송홍록의 소리를 노산폭포 호풍환우라 하였고 모흥갑의 소리를 설산에 진저리 친 듯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렇다면 오늘 들은 내 소리는 어떻든가? 권삼득이 다시 물었다. 외람되게 선생님의 소리를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홍보가 중에서 놀보가 제비 흐리는 대목을 잘하신 것 같았으며 선생님의 설렁제는 마치 절벽이 불끈 솟아 만장폭포가 월렁 콜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사옵니다.